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주말을 거친 뒤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일단 연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는 시기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20여일 남은 올해 연내 답방 불씨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해를 넘길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퀸의 노래는 거리에서 캐롤만큼이나 많이 들리고 방송에서도 화두입니다. 퀸과 관련된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인데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열풍, 오늘은 문화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파가 누그러지긴 했지만 내일은 내륙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빙판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된 한파에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 등도 잇따르고 있어 가정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공식 통보가 오진 않았지만 연내 답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답방 일정 협의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중재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들 야3당 농성장을 찾아 선거제도 개혁은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설득했지만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승부 조작으로 프로야구계에서 영구 제명된 이태양과 문우람이 승부 조작 선수가 더 있다며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거명된 선수들은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역사적 방남,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기대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연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북측에서 공식 통보가 온 건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면서도 연내가 아니더라도 답방 일정 협의는 계속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워졌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답방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북측에서 통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면서 연내 답방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휴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답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달 중순 서울 방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할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저한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에다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답방 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가 겨우 2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사상 최초가 될 북한 최고 지도자의 남한 수도 방문을 준비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 게 남북 경제협력 부문에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달 초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선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시기와 관계없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당일치기 답방과 같은 전격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남북 정상이 서울에서 만나자고 했던 평양에서의 약속은 결국 내년을 기약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북 관계와 비핵화 과정이 선순환 과정을 이루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 장관은 지금 우리는 북핵,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야3당의 원내대표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서 중재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양당과 야3당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국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세 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의장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한 건가요? 네, 1시간 정도 회동이 진행됐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된 탓에 대화 내용을 직접 듣지 못했고 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야3당 원내대표들을 통해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교섭단체 가운데 하나인 바른미래당이 배제된 것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시스템이 무너진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원내대표는 또 문 의장에게 경색된 정국을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되도록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개최와 여야의 갈등 해소를 요청했고 문 의장이 역시 의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중재자로 나선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도 조만간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 얼어붙은 정국을 풀어낼 해법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전엔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가 단식 농성장을 찾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차례로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대단히 복잡한 협상이라면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손 대표가 단식을 풀 때부터 내가 협상을 시작할게. 옛날 막걸리 마시던 그때로 돌아가자고요. 단식을 멈추고 정개특위 안에서 논의하자는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이에는 때 아닌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내일이면 임기를 마치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단식 농성장을 찾아 정개특위를 활발하게 확 가동시키겠다며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거기다 뭐 넘겨가지고 뭐 시간을 보내자는 게 아니라 결론은 그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단식 농성 상태로 취임 100일째를 맞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개특위가 쟁점이 아니라며 당 차원에서 개혁 방향과 계획, 과정까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이 없이 정개특위에서 의논하라? 그건 뭐 부재하 세월입니다. 되지도 않을 거고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득권 동맹을 맺었다고 비판하며 협치 종료를 선언한다고 양당을 압박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모든 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이 나올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0주 만에 소폭 반등하며 50%대에 근접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등 해외 순방 효과와 함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는데 함께 보시죠. 네, YTN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12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긍정평가가 49.5%, 부정평가가 45.2%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62.6%로 가장 높았고요. 잘못한다는 응답이 54.4%인 50대가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 지역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높게 나왔고 부산, 대구를 비롯한 영남과 강원 지역에선 부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 올랐고요. 자유한국당 1.7%포인트 떨어지면서 6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의 19세 이상 유권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부 조작으로 프로야구계에서 영구 제명된 이태양과 문우람이 승부 조작 선수가 더 있다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파문은 커지고 있는데요. 이름이 거론된 선수들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부조작으로 프로야구계에서 영구 제명된 이태양과 문우람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승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문우람의 결백을 주장하는 자리였는데 돌발 상황과 함께 뜻하지 않은 쪽으로 완전히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승부조작을 한 선수가 더 있다며 전격적으로 실명을 공개한 겁니다. 정보를 제공받아 배팅한 선수 왜 조사를 하지도 않았는지. 이 밖에 취재진에게 배포한 자료 문건에도 현역 선수 1명의 이름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선수 6명은 소속 구단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선수들이 소속된 구단들도 일제히 공식 성명을 내고 자체 조사 결과 승부 조작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고 KBO에도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우람은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팀 내에서 선배에게 야구 배트로 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문우람과 이태양의 입단 폭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가를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탈선 사고가 났던 강릉선 KTX가 복구됐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연이은 열차 사고로 승객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KTX 열차가 선로 위를 천천히 지나갑니다. 지난 8일 아침에 탈선 사고가 났던 강릉선 KTX가 46시간 만에 정상 운행을 시작한 겁니다. 코레일은 이틀간 밤샘 작업을 벌여 탈선한 객차를 옮기고 새벽 4시쯤 선로 복구를 마쳤습니다. 사고 구간에서 30분 정도 시험 운전을 마친 뒤 새벽 5시 반 강릉에서 첫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고 이후 서울에서 진부역까지만 운행하던 하행선도 강릉역까지 정상 운행했습니다. 열차는 당분간 안전을 위해 사고 지점 부근 5km 구간에서는 시속 40km로 저속 운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계속 사고가 나니까 그런 감은 있죠. 잘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 안내 방송 같은 것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당일에는 그래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확실히 되면은 좋을 것 같다. 강릉역에서 첫 차에 함께 탄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거듭 사과하고 안전 운행을 약속했습니다.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국민과 고객들을 안전하게 철도로 운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강릉선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최근 20일 동안 10건의 열차 사고가 잇따르면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럽다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의 쇄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고뿐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랐다며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택시기사가 국회 앞 도로에서 분신해 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 도로에 있던 택시에서 불이 나 57살 최모 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노조 관계자는 최 씨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목 낀 흔적이 있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24분쯤 화재가 발생한 부천시 심곡본동의 2층짜리 창고 건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시신 한 구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불이 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고 발목에는 전선으로 묶인 흔적이 있었다며 주변에서는 인화물질통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에 걸려든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윤 전 시장, 4억 5천만 원을 4번에 걸쳐 사기범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애초부터 공천을 얘기했다면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을 지냈지만 피의자로 전락한 윤장현 전 시장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네팔에 의료봉사로 갔던 윤 전 시장은 귀국 하루 만에 검찰에 나왔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매우 송구합니다. 특별히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 여러분께 마음의 큰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양숙 여사라고 자신을 속인 49살 김모 씨에게 4차례에 걸쳐 모두 4억 5천만 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공천을 직접 꺼내진 않았지만 추미애 전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재선에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통화가 12번, 문자는 268차례 오갔는데 윤 전 시장은 공천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이 되고 제가 이루어졌다면은 당연히 의심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윤 전 시장은 경선이 정리된 뒤 김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범 김 씨는 윤 전 시장이 보낸 돈으로 차량과 집을 사고 딸 결혼에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전 시장은 또 같은 여성의 자녀가 광주시 공기업과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는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접근해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4억 5천만 원의 성격과 이 가운데 지인에게 빌렸다는 1억 원의 출처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재판에 넘길지, 그러니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핵심 쟁점인 친형 강제 입원 혐의를 앞세워서 이 지사를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친형 재선 씨가 정신병을 앓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의사소견 등이 첨부돼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핵심 혐의에 대해 거듭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2012년 당시에 형님께서 과연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었느냐라는 게 논쟁거리였습니다. 이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입니다. 이때까지 검찰은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 7가지 가운데 기소 여부를 가늠할 핵심으로는 직권남용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 공무원들을 동원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지사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당시 보건소장을 전보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시 보건소장 등 참고인들은 경찰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수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씨 사건의 기소 여부도 곧 결정됩니다.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황 증거만으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해경궁 김씨의 소유주로 지목할지 결론 내야 합니다. 대권과도의 타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권의 확실한 잠룡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명운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 씨는 징역 1년으로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기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속한 전파력이 있는 인터넷 매체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데도 변 씨가 언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유죄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공소장에 상당 부분 포함돼 위법이라면서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수년 동안 다양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사흘간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서울에서만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160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어제 새벽 5시부터 하루 동안 계량기 동파 신고가 5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파가 시작된 7일에는 34건, 8일에는 67건이 접수된 데 이어 오늘 오전까지 올겨울 서울에서 접수된 동파 신고는 모두 159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른 한파가 기습적으로 찾아오면서 미처 대비하지 못해 수도관이 얼어붙은 집이 늘고 있습니다. 계량기나 수도관이 한번 얼면 추운 겨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동파 예방법 박광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엌에 미처 씻지 못한 그릇이 쌓여 있습니다. 세면대는 물론이고 변기 물조차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른 강추위에 수도 계량기가 얼어붙어 터졌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이 제일 많이 불편해요. 아이들 지금 소변 같은 경우는 딸은 조그만 깡통 있는 데다가 따로 둘 다 이제 큰 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직 다 녹지를 않아서. 계량기가 추위에 노출된 연립주택이나 복도식 아파트는 더욱 취약합니다. 기습 한파에 동파 경계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동파 방지용 보온 덮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이렇게 매년 붙였다 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거에 대해서 하여튼 뭐 내일부터 이거 붙이기로 했다고 하시더라도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들어서 알았지 뭐 언제 붙인지 몰랐어요. 계량기를 바꿔도 끝이 아닙니다. 교체는 비용만 내면 되지만 얼어붙은 계량기나 수도관을 녹이는 건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토치 등으로 높은 열을 가하면 자칫 수도관이 터질 수 있어 헤어드라이어나 따뜻한 물로 서서히 녹여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찬 공기가 닿지 않도록 계량함에 솜이나 헌옷 등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오래 집을 비우거나 수도를 쓰지 않는 밤에는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살짝 열어 물이 흐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을 비우다 보니까 이것이 물이 항시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고여 있다 보니까 금이 간 겁니다. 영하 3도씨 이상이 넘을 경우 필히 보온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다만 물을 너무 세게 틀면 보일러가 온수만 데우고 난방이 되지 않는 만큼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는 수준이 적당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에는 적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는데요. 청와대도 이를 고려한 듯 경제 관련 내각이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탈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들며 2기 경제팀에 닻을 올렸습니다. 홍 신임 부총리는 곧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성장률과 투자, 고용 등 수출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악화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커진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홍 부총리는 청문회 때부터 논란의 중심이 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장 수용성, 지불 여력, 경제적 파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일기 경제팀에서 불거졌던 불협화음도 부담거리입니다. 특히 실세 참모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호흡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청와대가 직접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이 수시로 만날 예정이라며 홍남기 부총리와 김수현 실장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지표 악화에 전임 경제팀의 불협화음 논란까지 겹친 상황에서 출범한 2기 경제팀.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책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 수장 김동연 부총리는 1년 6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문제가 아쉬운 대목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 나름대로는 일자리 문제 또 소득 분배 문제를 대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경제가 좀 구조적으로도 문제를 갖고 있고 또 경기적으로나 이런 복합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협과 조정과 양보와 희생 이런 것을 기반이 된 사회적 대타협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이 정치지요. 특히 청와대 기자분들이 그동안 좀 여쭤보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거래소는 오늘 오후 2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여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IMF 외환 위기로 밀려든 불황의 그림자는 누구 하나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최근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흥행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외환 위기 시절에 겪었던 각자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외환 위기 당시 경제 지표는 실제로 어땠고 2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고한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한라그룹 부도입니다. 세종물도 부도를 신청했습니다. 육화그룹도 부도 신청했습니다. 1997년 한보에 이어 기아차, 쌍용, 산미, 진로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진 기업들. 이로 인한 극심한 불황은 이듬해 국내 총생산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경제 선진국 클럽 OECD 가입과 함께 6천억 달러를 넘보던 GDP는 1998년 3,700억 달러로 쪼그라듭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5.5%, 전무후무한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97년 12월 3일 IMF 공식 협상 체결. 이후 거리는 실업자로 넘쳐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7년만 해도 월 평균 실업자 수는 50만 명 안팎, 실업률은 2%대를 유지했지만 이후 폭증해 한때 180만 명을 넘었고 실업률도 4배나 뛰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는 순간의 고통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는 시작됩니다. 98년에는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아서 통계도 없었던 비정규직, 해고된 노동자들의 빈자리를 급속히 채우기 시작하면서 2003년에는 460만 명에 이릅니다. 올해는 6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입니다. 소득 분배 지표를 볼까요?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4.5배 수준으로 높아져서 지금도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건 도시에 사는 2인 이상 가구만을 조사한 거고요. 혼자 사는 빈곤노인 등 급증하는 1인 가구를 반영하면 소득 격차는 7배까지 벌어집니다. 특히 외환위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빠르게 건전성을 회복하며 수익을 쌓았지만 가정경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금 모으기가 한창이던 98년 상반기 193조 원이었던 가계부채. 지난 3분기 1,500조 원을 돌파해 새로운 위기를 부를 수 있는 뇌관으로 꼽힙니다. 가격 경쟁력 확보하려면 결국은 인건비를 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선호하게 되고 그 3년 만에 조기 상한하는 것의 뒷면에는 바로 가게들한테 엄청난 그러니까 허리띠를 이제 졸라매게 한 거죠. 영화가 묘사하는 것처럼 IMF라는 국제기구나
일부 경제 관료가 이 모든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정경유착, 관치금융, 족벌 경영 등 고도 성장기에 누적된 부조리가 곪고 골마서 외환위기로 터졌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양극화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불거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외환위기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I see a little silhouette of a man. Scaramouche, will you do the fandango? Bismillah, no, we will not let you go. Let him go. Bismillah, we will not let you go. Let me go. Never, never let me go. For me, for me, for me. 네, 지금 방금 들으신 이 노래는 물론이고 요즘 어디서나 퀸의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풍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7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국내 개봉 음악영화 역대 흥행 1위라고 합니다. 먼저 박석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나서 박 기자와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영화 흥행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개봉 40일 만에 700만 명을 넘기며 음악영화 1위는 물론 역대 개봉 외화 중 14번째에 해당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Million times you have seen Bohemian Rhapsody, our movie. That's just incredible. I have to say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in Korea playing once again. And until then, we'll see you in the movies, okay? Thanks again. 관람객은 20, 30대부터 중장년 관람객까지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재관람률은 같은 기간 다른 영화들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8.1%에 달했습니다. 이례적인 흥행 역주행과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싱어롱 등 특수관 이색 상영은 수차례 연장됐고 인터넷에서는 퀸 알못, 퀸방 진창 등의 퀸과 관련된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극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그게 꼭 영화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그 확산이 좀 더 빠른 그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열기는 극장을 넘어 방송계와 음반계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MBC는 지난 2일 퀸의 라이브 에이드 실황 공연을 방영해 심야임에도 최고 시청률 6.7%를 기록했고 다양한 다큐멘터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스트곡을 모은 앨범 그레이티스트 히트는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고 OST 앨범은 음반으로만 벌써 3만여 장이 팔렸습니다. 베스트 앨범이랑 라이브 실황을 담은 DVD 앨범 또한 같이 판매 급성장이 있는 중인데요. 기존에 한 달 50장에서 100장이 나간 앨범이 지난달에만 3, 4천 장 그 세일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싼 뮤지컬이나 콘서트와 달리 10,000원 내외로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흥행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순한 영화사의 기록을 뛰어넘어 하나의 사회 문화 현상이 된 보헤미안 랩소디. 최종 스코어가 어디까지 이를지 주목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이렇게 보헤미안 랩소디 이제 하나의 사회 문화 현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와 바로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보헤미안 랩소디 이렇게 한국에서 유난히 좀 열기가 뜨거운 건가요? 아니면 세계적인 현상인 건가요? 네, 일단 한국에서 유난히 열기가 뜨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영화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북미와 또 네. 퀸의 고향인 영국에 이어서 한국이 흥행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기록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700만을 돌파하면서 국내 개봉 음악 영화 흥행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올해 개봉한 영화 가운데는 흥행 3위, 그리고 국내 개봉 외화 가운데는 14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반응에 출연 배우들이 직접 한국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프레디 머큐리를 연기한 라미 말렉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뒤에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네.
Hello, Korean fans. We are so thrilled to hear about the outpouring of love for our film Bohemian Rhapsody in Korea. 감사합니다. 네, 우리말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번 한국 관객들을 만나러 좀 내한해도 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70년대, 80년대 기억하는 중장년층의 향수를 좀 자극했던 효과인가요? 영화 열풍은? 네, 그 시대를 기억하는 중장년층에게는 당연히 그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금 가요계가 EDM이나 힙합 같은 음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음악에서 소외돼 있던 사람들이 멜로디가 귀에 쉽게 익는 퀸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 나도 음악에서 소외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굳이 관객을 분류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중장년층한테는 일단 추억 소환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 10대라든지 또 20대한테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 배경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셨듯 굉장히 재미있는 게 퀸을 경험하지 못했던 10대나 20대에게도 이 퀸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그런 점입니다. 예. 이 노래를 모르더라도 사실 이 퀸의 음악이 CF나 이런 곳에서 쓰였기 때문에 익숙하게 들렸을 겁니다. 또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숨겨졌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알고 나니까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 주류에 도전하는 퀸의 정신이 젊은 세대의 공감대를 불렀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차례 관람하는 걸 이른바 N차 관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즘엔 영화든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면 몇 번씩 보잖아요. 그런 관객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저도 사실은 이 영화를 3번이나 본 N차 관람객인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다양한 특수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번 영화를 본 다음에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는 싱어롱 버전, 그리고 사운드가 좋은 MX관, 또 영화관 스크린과 양 벽면까지 이용해서 더 넓은 화면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스크린 X까지 이런 여러 특수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려는 관람객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10,000원 내외로 저렴하게 콘서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흥행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3번 보셨다고 했는데 3번 다 업무는 아니고요. 아, 네, 아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보신 거고. 자, 이렇게 스크린을 넘어서 요즘에는 또 음반계는 물론이고 방송에서도 보헤미안 랩소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MBC에서 라이브 에이드 공연 실황을 지난 2일 방영을 했습니다. 이 심야인데도 시청률이 6.7%가 나왔습니다. 오늘 또 관련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KBS에서도 어제 공연 실황과 퀸 멤버들의 인터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각종 음원 차트까지 퀸의 앨범들이 휩쓸었고 퀸의 히트곡을 담은 베스트 앨범 판매량도 평균보다 수십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퀸의 앨범 커버로 디자인한 티셔츠, 그러니까 일명 굿즈까지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티셔츠까지 나왔군요. 자, 열기가 대단한데 그럼 이 돌풍은 쉽게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어디까지 간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나요? 네, 일단 지난 2일 600만을 돌파했고 일주일 만인 어제 7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연말 시장 직전까지는 전체적으로 극장 관람객 수가 점차 줄어드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배급사는 800만까지는 일주일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이 영국에 이어서 흥행 3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영국 누적 수익이 5,400만 달러, 그리고 한국이 4,600만 달러입니다. 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 영국의 누적 수익을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초 보헤미안 랩소디의 흥행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돌풍이 어디까지 얼만큼 이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돌풍이 지금의 이 신드롬이 본고장인 영국까지 따라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문화부 박석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가 옛날 젊었을 때 제르시아는
노점상 할 때는 하소연할 때는 없었어. 우리는 그때는 이렇게 만나가 이야기할 길도 없어서 끽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장사되면 다행히 안 되면 죽고 뭐 이렇게 했지 머리가. 근데 지금 좋아지잖아 세상에. 안녕하세요. 저 YTN 기자인데요. 이 임대료 같은 것도 많이 올랐나요? 좀 올랐어. 뭐 대략 얼마나 올랐다고 보면 돼요? 한 50% 올랐어. 50%요? 작년 가을보다. 작년 가을보다? 임대료 완전히 올랐죠.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이게 하나에 140원. 2배 올랐네. 그렇죠. 나가라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있은 대로 계속 아파요. 어떤 주인은 600원 올랐어요. 갑자기 원래 350인데 지금 100원 올려가니까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어요. 여기 포요. 거기도 저기 횟집이었는데 그 주인도 날쳐. 그 주인 우리도 200 얼마였는데 지금 400 얼마야. 갖고 있잖아요. 저 골목들 가면 처음에 그게 55만 원인가 했던 게 200만 원 낸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렸대. 사람이 줄을 서갖고 먹으니까. 그럼 불법인데 그렇게 올리는 거야? 5%폰이 못 올린다고 얘기하시죠? 아이고 소용없어요. 이게 주인하고 부딪히면은 막상 부딪혀봐요. 임대차고 해가지고 하는 데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나가는 데만. 계약이 5년이니까 네. 그냥 버티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네. 버티면 왜 그러냐고. 여기에서 계속 장사를 하려면 버틸 수가 없어요. 올려줘야 돼요. 왜냐면 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강력한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겪어본 사람들 알아요. 자영업자들 중에 겪어본 사람은 아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아니에요. 이 사람들과 소송을 하게 되면 그냥 잠시 이 일을 접어두고 거기에 또 매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손해보고 말지라는 생각에 임대료를 올려준 거였고. 너무 힘들어. 어떠한 법적으로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싫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기요? 네, 지금은 100만 원 올랐어요. 100만 원 올랐다고요? 아니야, 그렇게 여기서 들었다고 안 할게요. 근데 이게 법으로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어요. 100만 원이면 5만 원뿐이 못 올리는 거예요. 법으로는 다 올리고. 이 집이랑 또 어디 가보면 돼요?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좋아지잖아 세상에. 네, 중국 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사태 이후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미국이 후폭풍 차단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화웨이 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 부회장 체포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뉴스 TMI는 화웨이입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요즘에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회사이긴 한데 어떤 회사인지 잘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화웨이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라는 회사명은 중화 민족을 위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중국에서 가장 큰 통신 장비 공급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이나 LG처럼 통신망을 만들고 휴대전화도 만드는 중국 최대 기업이죠. 이 화웨이는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 런정페이가 1988년 창업했습니다. 최근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애플과 2위 다툼을 하고 있고 차세대 네트워크 통신망인 5G 시장에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걸까요? 미국 법무부는 화웨이가 2016년부터 대이란 제재를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위장 회사를 만들어 원산지가 미국인 제품을 이란에 수출했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제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완저우 부회장에게 물어 체포를 감행한 거죠. 그럼 멍완저우는 누구일까요?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 회장의 친딸로 1993년 화웨이에 정식 입사해
입사 18년 만에 CFO 자리에 올랐고 후계자 서열 영순위로 꼽혔습니다. 5년 전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중에게 모습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멍완저우 체포에 대해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정보통신 사업 견제설 등 여러 추측이 오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의 새로운 전기가 되고 있는 화웨이 멍완저우 체포 사태는 갈수록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위해 방문한 타이완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일 타이완 타오이완 국제야구장에서 투어 공연을 마치고 숙소로 가던 중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탄 차량 간에 접촉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일본 남쪽 태평양 해상에 추락한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2대는 공중급유를 하던 중에 충돌한 것이라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는 미국 해군안전센터가 추락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2대가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하던 중 충돌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나흘 만에 영상을 회복했습니다. 내일도 한파는 없지만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제법 춥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철원 영하 8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겠지만 예년보다는 조금 낮겠고 낮 기온도 서울 4도, 철원 2도로 다시 영상으로 올라서겠지만 오늘과 예년보다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또 곳곳에 눈비가 내립니다. 오늘 밤부터 구름량이 점차 늘겠고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부터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오겠는데요. 강원 남부와 영남 내륙, 충북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겠고 다른 지역은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서울과 중부 서해안에도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저녁부터는 내린 눈비가 얼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사고와 낙상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도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2도, 광주 4도, 부산 8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KTX 탈선 사고 당시 승무원이 아닌 군인이 승객을 구조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정말 승무원이 구조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건지 이대열 철도노조 지부장과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